동맹이 좋은데 그거 우리 미국에게도 좋은 거야? 트럼프든 아니면 민주당 정부든 계속 한국 정부에게 동맹에게 요구할 거예요. 방위분담금도 올려라.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 데 있어서 더 역할해라.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이 이제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가 그리고 러우 전쟁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하루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한 50일 좀 지나긴 했는데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는 버리고 뭐 러시아 편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젤렌스키 불러서 물론 젤렌스키가 뭐 트럼프랑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세계에 보여지는 장면에서 너무 좀 면박과 약간 좀 창피까지 주는 그런 장면도 노출되고 하는 게 뭐 기선을 제압해서 뭐 협상 카드를 좋은 걸 얻기 위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끝나긴 끝나겠죠. 네. 근데 이제 언제 끝나느냐가 하나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또 어떤 형식으로 끝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사실 어떤 형식으로 끝나느냐도 저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 사실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끝나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러시아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한 건 나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사회의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양보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EU가 이렇게 떠받쳐서 유지됐던 그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EU도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가장 큰 뒷배였던 미국이 일단 트럼프가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끝나는 수순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서서 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백악관 방문해서 이제 면박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죠. 일국의 대통령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또 힘든데. 근데 이제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현장을 봤거든요. 근데 그 현장은 트럼프의 정치와 젤렌스키의 정치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결국은 자기 나라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가 군복을 입고 왔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이제 참모들이 여러 가지 정상회담 의제 다 조율을 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그 백악관 측에서 젤렌스키 쪽에다 계속 얘기했대요. 군복 입지 말고 양복을 입어라. 양복 입고 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른 그러니까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걸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투샷은 항상 젤렌스키가 군복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랑 젤렌스키의 투샷이 양복이라면 굉장히 그림이 상징적이잖아요. 내가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겠구나. 그런 그림을 연출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백악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죠. 근데 젤렌스키가 군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트럼프 만나기 전에 그레이엄이라는 그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친해요. 근데 젤렌스키하고도 가까워요.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그 그레이엄 의원이 젤렌스키에게 그런 조언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백악관에서 너무 각 세우지 말고 트럼프를 일단 칭찬해줘라.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젤렌스키에게 많은 걸 얘기를 했지만은 젤렌스키는 결국은 거기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건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유권자를 향해서.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곧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무런 협상 카드도 없이 소리만 지르고 그 면박만 받고 자기 나라에 갔는데 결국 한 며칠 만에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협상하겠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그 백악관에서는 그 트럼프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 장면만은 남기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어떤 각도로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어. 러시아는 희생양이야 라고만 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단순히 우크라이나 희생양이라는 걸로 접근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다르게.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가 이 전쟁 끝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트럼프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자기 편을 든 사람과 안 든 사람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 네, 그렇죠. 자, 트럼프 청구서를 쓰신 그러면 기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임기는 성공하리라 보세요? 성공의 척도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두 가지의 가늠자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간 선거. 이제 2년 후에.
근데 중간 선거는 잘 아시겠지만 항상 현재 정부가 불리하잖아요. 네. 지금 그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트럼프가 이겼습니다만 하원은 항상 이제 야당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공하느냐의 가늠자는 일단 2년 후일 거고 또 이제 4년 후에 과연 트럼프의 후계자가 다시 집권하느냐라고 이제 보면 이제 성공하느냐 이제 될 텐데 저는 이제 4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4년 후에도 공화당이 집권하리라라고 저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누가요? 뭐 제이드 벤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지형이 선거 지형이 공화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이든이 중간에 낙마하고 해리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잠깐 반짝했습니다만 너무 약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민주당에는 굉장히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어요. 세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네. 트럼프 다음에 트럼프 키즈를 자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공화당 진영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다음 주자들이 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4년은 뭐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이 책 트럼프 청구서를 출간하신 기자님과 함께 지금 촬영 중인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출간됐죠? 네, 11월 정확히는 20일. 네,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거예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챕터인데 그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미중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8년 동안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게 그 백악관을 중심으로 워싱턴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북아 정책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그 줄기가 세 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미중 관계. 그 세 가지 관계에서 미국이 과연 생각하는 전략이 무엇이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쭉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 줄기에 대해서 워싱턴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전 영상에서 미중 관계는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도중에 한미, 북미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미 관계의 키워드로 버든 쉐어링, 중국을 꼽은 이유가 뭔가요? 무슨 말이죠, 버든 쉐어링? 버드는 짐이고 그거를 쉐어링은 나누자라는 거잖아요. 짐을 나눈다. 예, 그 미국의 전략가들이 버든 쉐어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쉽게 말해서 뭐냐면 뭐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만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민주주의도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의 공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동안에 70년 동안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했잖아. 미국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네들이 잘 살게 됐으니까 예전에 우리만 졌던 짐 좀 나눠지자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이제 표현을 하면은 한미 동맹 중요하죠.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맹이 좋은데 그거 우리 미국에게도 좋은 거야?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나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제 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뭐 트럼프든 아니면 민주당 정부든 계속 한국 정부에게 동맹에게 요구할 거예요. 방위 분담금도 올려라.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 데 있어서 더 역할해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 우크라이나 저기 멀리 있는데 한국 직간접적인 인도주의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군사 지원도 해라라는 워싱턴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버든 쉐어링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데 사실 지난 70년 한미 관계의 핵심은 북한이었어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이 존재했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70년은 저는 한미 관계 온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중국을 어떻게 할지 규정을 했잖아요. 사실상 이제 적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우리는 중국과 이제 한판 붙을 거야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이미 지금 잽을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미국 워싱턴 사람들은 계속 묻고 있거든요. 중국이 너네들과 생각이 다른데 중국은 국제 질서를 위반하고 반하는데 너희와 시스템이 다른데 중국과 계속 갈 수 있어? 라고 계속 퀘스천을 하고 있고 더 우리 쪽으로 붙어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0년 동안의 한미 관계에 긴장이 형성된다면 이 중국과 관련된 어떤 한국의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버든 쉐어링 얘기하시면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해 주셔서 네. 그렇다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랑 플러스로 거기서 극단적으로 나갔을 때 뭐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까지 있나요? 방위비 분담금 확실히 이제 올라가는 걸 이제 디폴트 값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그렇죠. 것이냐. 근데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숫자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하고 미국 당국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만나서 그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아주 복잡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야기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주한미군. 이게 철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이 이제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한미군이 28,500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28,500명 굉장히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전략가들은 야, 이렇게 많은 숫자가 싱글 미션. 여기서 싱글 미션이라고 하는 건 북한을 억제하는 거. 이 싱글 미션만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게 가성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거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북한만이 아니라 이 영내의 다른 문제도 좀 관여하도록 성격을 변화시켜야 돼. 그 말은 결국 중국 견제하는데 주한미군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논의들이 저는 트럼프 이기 때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지만 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하는 건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을 새롭게 조정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저는 준비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 자체 한미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실은 한국에도 북을 억제할 핵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핵 무장 가능한 시나리오 있나요? 약간 이제 선후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한미 동맹이 핵심이 그 미국의 해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핵무기는 없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할 때 미국의 핵 전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미동맹의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이 자체 핵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에겐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걸 거예요. 한미 관계도 유지하고 한미 동맹도 유지하고 핵도 갖고 그러면 사실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하느냐? 가능 안 할 것 같아요. 예, 이 책을 쓰면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에게 공화당 전략가들, 민주당 전략가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그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미국의 전략이 아니야. 미국의 정책이 아니야. 왜냐면은 미국은 더 이상 이제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라는 걸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트럼프는 조금 다를지도 몰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트럼프의 국무장관인 마크 루비오가 그 인사청문회 때 이 이야기 질문이 나왔거든요. 북한 문제,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루비오가 몇 가지 전제를 달았는데 그 중에 전제 하나가 뭐였냐면은 주변국, 여기서 주변국이란 대만, 한국,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갖도록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도 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조금 다른 점들은 있을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는 아예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는데 트럼프는 조금 정통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거래가 가능한다고 하니까 약간 핵무장에 대한 다이나믹, 논의 차원의 이런 것들을 활발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조했었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정말 이 동북아 전략 중에 그 우리 작가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을 가깝게 하는데 정말 많은 재원을 투자했고 그걸 이뤘어요.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일본 총리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 정상이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새 캠프 데이비드, 제가 BOA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로서 취재했던 게 캠프 데이비드 취재였거든요. 새 정상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바이든도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일본의 기시다 우미오 총리도 이제 물러났고, 미국은 정통적으로 초당적으로 한미일에 대한 협력에 대한 지지는 해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하잖아요. 이 지역에서 한국하고 일본만큼 똘똘하고 잘 사는 동맹이 없잖아요. 그 셈이 똘똘 뭉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무기 체계도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걸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면 세 나라가 연계가 되면 강력해지는 건 당연합니다만 이게 정치적인 다이나믹이 있을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막 여러 동맹을 묶는 것보다는
각 나라를 상대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고 거기에 좀 더 꽂혀 있는 사람인데 과연 그 한미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워싱턴에서. 그 공동성명을 보니까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 명시는 했는데 그걸 과연 정치적으로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건 진짜인가요? 이건 뭐 굉장히 많은 궁금하시죠?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실제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이 약간 동생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모범 답안이 있고 모범 답안이 아닌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관리들 만나보면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너네들은 사실 한국보다 일본을 더 가깝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역사 문제에서도 과거에는 사실 위안부 합의나 이런 문제들 오바마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5년부터 기류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 2015년이라는 시점을 정확히 보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일본이 서서히 군현대화로 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일단 그 미국 관리들에게 물어보면 그 미국 영어 표현에도 있는데 그 애플 앤 오렌지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의 맛이 있고 오렌지도 오렌지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동맹의 역할이 있고 미일동맹은 미일동맹의 역할이 있다. 뭐 둘 다 중요하다.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인데 그런데 사실 원래 본인하고 좀 더 가깝고 생각이 일치하는 상대에게 좀 더 호감이 가는 마음이 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그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미국과 일본 정상의 공동성명을 좀 보여드려서 좀 여러분들이 좀 느끼도록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얘기했던 게 미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대만이잖아요. 핵심이. 그죠? 그래서 그 미국과 한국이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 공동성명에서 사실 대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이때부터였어요. 2021년부터. 그리고 이제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보면 역시 같은 표현이죠. 영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굉장히 좀 원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미국과 일본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트럼프와 이시바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인데 일단 딱 보더라도 뭔가 좀 많이 길잖아요. 그렇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여기는 앞서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문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쉽게 말해서 타이완 침공하는 거 반대한다는 거죠. 예. 근데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대하는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개입하겠다. 그죠. 군사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그리고 대만의 문제에서 이제 여기까지 나간 거죠, 이미. 물론 우리하고 일본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만의 국제기구의 참여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좀 온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국방이나 이런 데 관련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 일본이 그 위협에 대한 인식이 사실 미국과 더 많이 한국보다 일치하는 건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좀 설명해드리면 어떤 분위기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미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랑 김정은이 뭐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를 옛날 트럼프가 한 적이 있는데 해당 가능성 있나요? 일단은 트럼프는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아. 저는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1기 때 김정은하고 트럼프랑 만났을 때는 그때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아세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그 당시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나는 미국 대통령과 만날 의사가 있다라는 걸 이제 그 한국 특사가 백악관에 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좋아 나도 만날 마음이 있어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기 때는 김정은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근데 2기 때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먼저 이제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합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1기하고 2기하고 많이 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일단은 트럼프가 왜 김정을 만났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왜 만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네, 1기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중국을 견제하기 북한 위해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뭐 또 뭐가 있을까? 북한한테 뭐 딱히 기대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네, 거는. 그죠. 북한 조그만 나라. 그다음 핵무기 뭐 쓰지 마라 뭐 기타 등등. 사실 다 그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워싱턴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신 북한하고 좀 잘해서 중국 견제하는데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도 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정도로 핵 역량이 고조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만한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 시점에서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진 건 알겠는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맞아요. 대통령 입장에선 당연히 워워 해야겠죠. 특히 그리고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시 당선인 시절에 둘이 만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네가 다뤄야 할 가장 큰 안보 위협 중에 하나는 갈수록 핵능력이 고조되고 있는 젊은 북한 지도자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오바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북핵 문제가 한 3, 40년 됐거든요. 3, 40년 동안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래 내가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게 있었던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때는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진전에 굉장한 어떤 정치적 외교적 자산을 투자한 한국 정부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있었죠.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역할이 적지 않았고요. 두 번째 요소는. 세 번째는 이제 김정은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김정은 만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나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몇 마디 해보면 나랑 부동산 거래 할지 안 할지 나는 알 수 있어. 그래서 김정은이 회담장에 걸어와서 나랑 몇 분 대화해보면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에 진지한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있어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나고 나서 2번을 더 만났잖아요. 근데 전 세계 그 지도자들이 미국 대통령을 1년에 3번이나 만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단독으로 그것도.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이 김정은이라는 그 북한 지도자와 내가 뭔가 모종의 합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합의가 나는 북한의 핵위협 제거했어 라고 미국에 그리고 국제사회에 좀 세일즈 해볼 정도의 수준의 합의,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가 있다면 1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7, 6 정도는 나는 김정은이랑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만났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김정은이 예전의 김정은이 아닙니다. 2가지 점에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김정은의 핵무기고가 늘었어요.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 동안에 열심히 북한 미사일 발사하고 그 무기를 굉장히 다변화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면 북한 입장에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값을 치러야 될 게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진 점은 뭐냐면 2018년 때는 김정은은 사실 국제적으로 외톨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 누구랑 친하죠? 러시아. 그죠. 푸틴이 있고. 그리고 시진핑하고는 사이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정학적으로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대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은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안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북한 문제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국제적으로 외톨이였던 김정은이 지금은 뒷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만나더라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보면은 저는 약간 쇠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과 사이 좋다는 말 계속 했었는데 왜 이렇게 김정은에게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은 김정은에게 좀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너 만날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문제 일으키지 마. 네, 김정은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북 정상회담이나 회담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건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럼 트럼프와 김정은은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요? 그리고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를 파키스탄처럼 해주라.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공식 핵 보유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재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김정은이 원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는 있을게.
근데 우리 더 이상 제재하지 마. 근데 이게 미국이 그걸 들어줄 것이냐, 트럼프가 들어줄 것이냐,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정도의 합의를 좀 이루려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게 골칫거리는 건 그거잖아요. 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돼가지고 거기에 핵을 탑재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거.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하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오는 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 북한의 핵 위협은 제거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까지 갈 것이냐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트럼프 2기 때 평양에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싱가포르에서 한 번 만났고 베트남에서 만났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살짝 한 발짝 북한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사실 평양 방문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그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존 볼튼. 알죠? 존 볼튼하고 이제 제가 지난해 8월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책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이제 된다면 이제 김정은과 관련돼서 뭐 할까? 그 남은 거는 사실 뻔하다. 북한 평양 방문하는 것밖에 없다. 평양 방문해서 북한 문제를 나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는 어떤 정도의 사이즈의 합의를 만들어서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와 김정은 그럼 회담하면서 한국 패싱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고의적인 패싱이라기보다는 결과론적인 패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앞서서 제가 1기 상황과 2기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도 1기와 2기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일단 1기 때는 그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동력으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 간의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한국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지금 가장 친한 나라는 푸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분명히 이 북한 문제를 푸틴하고 저는 논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 파병 문제도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김정은의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푸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푸틴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은 사실 러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지금 굉장히 좀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이 북미 회담에 적극적으로 끼어들려고 하려면 여러 가지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공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 이제 본격화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한국과 조율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좀 한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국 조선기업에 대한 협력 요청을 하면서 조선업계 관련주들도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조선업 요청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당선인 신분에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2024년 8월에 워싱턴에 가서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고 그리고 또 오바마 시기 때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던 그 인물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말미에 이제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 동맹 간에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가진 게 많잖아요. 한국은 가진 게 미국에 비하면 없고 그런데 한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는 뭘까? 우리가 뭐 가진 뭐가 있어? 넌 뭐라고 생각해? 미국 입장에서. 근데 이분이 조선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끝나면서 더 이상 막 바다에서 대형 함선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싸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조선업을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중국 앞바다가 굉장히 뜨거운 전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해군력이 필요하고요. 중국은 굉장히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모든 해군력이나 함선들이 노후화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국까지 다 가지고 가서 수리하기에는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과 이 조선업 협력은 할 거고요. 조선업뿐만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레버리지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 첨단 산업, 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네. 이런 거에 대한 협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좀 구해야 될 것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꽤 되거든요. 제가 앞서서 그 한미 정상회담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정상회담 한번 전문을 옛날 한 5년부터 쭉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는 안보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관련된 문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2000년 이후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안보, 경제와 관련된 어떤 협력을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뭔가 좀 해볼 만한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은 이제 산업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그럼 한국은 트럼프와 뭘 거래해야 될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좀 대답할게요. 네, 제가 뭐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트럼프 청구서 제목도 이제 청구서라고 붙었잖아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이기 네. 때는 한국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네. 이건 하지 말아라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할 거거든요. 네. 청구서가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네. 근데 자동이체 해두시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근데 갑자기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1,500만 원이 청구서가 날라왔다.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그 내역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다 봐야죠. 그죠? 이 앞으로 트럼프가 보낼 청구서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사이즈나 깊이가 다를 겁니다. 뭐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카드 내역 보듯이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좀 관계를 재점검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작가님 뭐 경제 전문가십니다만 아니요. 경제 전문 인터뷰. 네, 경제 전문 인터뷰이신데 우리가 왜 인플레이션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동맹에도 인플레이션이 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는 미국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한미 동맹에 인플레이션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청구서 보낼 때 그 청구서에 인플레이션이 더 끼어서 올 겁니다. 네. 10일 거 15 올려서 보낼 거고요. 100일 거 200 올려서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가치는 떨어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좀 따져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 사이즈가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는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외교 안보를 취재했던 기자지. 외교는 퍼즐이 아니라 레고 맞추기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퍼즐하고 레고의 차이점은 퍼즐은 딱 그 자리에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정답. 레고는 다르게 만들 수 그렇죠. 있죠. 퍼즐은 100개 피스면 100개가 다 있어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레고는 미국은 한 레고 블럭이 한 90개 있고 한국은 10개 있다 하더라도 이 10개를 잘 맞추면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퀴 그 블럭이 우리한테 있으면 거기에다 맞게 껴야지만 그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90개 블럭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앞으로 미국을 상대하는 때 이게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 레고 맞추기다. 우리가 어떻게 잘 이 레고 줄지 어디다 낄지 이거 좀 고민을 해보면 트럼프 4년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